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안 거부권 행사, 또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등 그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여야가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고 있죠.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의 탄핵 심판 결정 여부, 또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한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 현 정국을 진단하고 앞으로 정치권의 향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정광재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조기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이 탄핵된 현 정국 우선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모두 발언부터 우리 최영도 의원. 예, 계엄령으로 해서 지난 사태가 지금 국가적 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국회가 우선의 계엄이라는 내관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내관을 풀었습니다. 마이클 샌들 하버드대학 교수는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치 위기의 내관을 풀기 위해서 이 국가 위기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탄핵 기간 동안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나뉘어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왜 행정권, 입법권의 충돌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는지, 그래서 87년 체제의 새로운 개편이 필요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될 시간이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 네, 계엄 해제 때 사실 보여준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헌법이 작동을 한 건데요. 탄핵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단축할 수 있었던 시간이 좀 길어졌다라는 건데요. 그 다음이 지금 국민들한테 안심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이 경쟁을 하면서 선정적인 수사로 흘러가는 거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거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거 정치권이나 행정이 실패했습니다.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불완전체로 남아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것을 완전체로 만들려는 노력에 제동을 거는 또 정치권의 시도가 있다는 것, 이것도 국민들한테 불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엉기지 말고 헌법과 법률과 상식과 그래서 정치가 작동하는 체제를 해야, 그걸 만들어내야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대한민국은 헌법이 작동하고 상식이 흐르는 정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광재 대변인.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두고 당내에서 좀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4일에 있었던 탄핵 표결에서 탄핵 가결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시간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14일에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 다다음 주로 간다면 도저히 뭐 부결시킬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탄핵이 이미 이루어진 이상 이제 정치적 탄핵과 사법적 탄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탄핵은 국회에서 이루어졌고요. 사법적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과 또 헌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미 벌써 많은 시위대 분들이 가서 일종의 뭐 여론 재판을 시도하려는 양상도 있는데,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 있는 시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도 모두 발언.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딱 한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적 절차에 의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 절차도 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절차 지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고 걱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대외적 불확실성이라든가 경제, 안보, 외교 전부에 아직도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또 수사기관도 지금까지의 혼선을 이제는 더 이상 계속하지 말고 이번에 이첩된 결과, 그리고 제출돼 있는 특검법 또한 신속히 처리돼서 이런 모든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서 국민의 불안감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지금의 전국을 진단하고 앞으로를 내다볼 텐데 그 쟁점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던질 테니까 짧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는데, 먼저 한덕수 총리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오늘 일단 뭐 특검법 이런 건 아니고 양곡법 등등 여러 가지 그 경제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6개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권을 일단 발동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 의원 어떻게 보시고 시인 전에 어떻게 보시는지. 네, 대통령 권한 대행 벌써 3번째죠. 고건 대행, 다음에 황교안 대행, 이제 한덕수 네. 대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 이제 어떤 새로운 그 전통과 모델을 만들고 있다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헌법에 따라서 이 직책을 부여받은 겁니다. 대통령의 권리 상태, 대통령의 지금 직무 정지 상태를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권한으로 그 해결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제 한덕수 총리야말로 대표적인 그 경제 관료 출신, 또 외교관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스 베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근대 국가의 두 기둥은 하나는 의회제고 하나는 이런 그 관료제라고 했는데, 이 관료제라는 것은 능력과 실력과 경험으로 그리고 지혜로서 국가의 다른 기둥을 받쳐준다고 그랬습니다. 양곡관리법 같은 것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오히려 쌀농사라든가 다른 농업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하지 않았던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국회 정원감면청문법 이런 것도 기업의 기밀을 국회에 고변하게 하는 이런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 해서, 이것은 뭐 관료제로서 또 정부의 역대 정부의 일관성에 비추어서도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우 전. 지금 한 권한대행한테는 4개 중요한 숙제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가 오늘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이었고, 두 번째가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문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특검이죠. 특검법안도 김여사 특검법안하고 내란 특검법안 2개가 지금 오늘 하나하나 다 짚어볼 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경이 있는데, 오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여러 번 올라갔던 법안이고, 그래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사실은 예측을 했어요. 그건 여든 야든 간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건 지금까지 궤도에서 특별히 뭐 논리적으로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건데, 특히 헌재 관련은 이것은 좀 입장을 빨리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조금 좀 이따 네. 짚어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6개 법안 거부권은 예상했던 바고, 네, 이걸로 인해서 뭐 탄핵까지 가는 건 없다. 지금 뭐 야권에서 얘기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말하자면 그래요? 약해요. 근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머지가 중요하다. 분명한 태도를 뭐 31일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끄는 것은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될 일을 벗어나고 있는 거고요. 빨리 해줘야 됩니다. 지금 권한대행은 사실은 1시간 1분 1초라도 하루라도 알겠습니다.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태도를 정해줘야 됩니다.
뭐 지금 이제 6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렇게 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갈게요. 그러면 예.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제 시한이 31일까지입니다만 그거는 국민의힘 보시기에 그것도 거부권 해야 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공정하게 여야가 지금 주장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행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한번 살펴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설 특검 지금 국회 특검이 2개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설 특검하고 예. 또 국회한 이 또 특검 특별검사 이제 2개인데 상설 특검은 제2요구권 대상은 이게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제2요구를 하든 안 하든 특검은 가동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특검의 규모 이런 것이 문제일 뿐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공수처, 뭐 경찰 이렇게 공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 받아서 어느 특검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좀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전에는 대통령을 이제 흔들기 위해서 야당이 공세적으로 제안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제 부차적인 사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특검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대 국회의 특검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당이 계속 재의결을 요구했고 재의결을 해온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행정부가 객관적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한번 판단할 그 행정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행정부 권한대행에게 요구할 사항은 없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6개 법안 등에 대해서는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여야 합의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검사법을 우리가 일부 찬성하려는 이런 내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것이냐면은 대한변협, 대법원, 추천권 문제. 법학교사 이렇게 되면 상당히 객관적일 수 있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도련민주당에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은 빼고 알겠어요. 비교섭 단체 이렇게 하니까 벌써 특별검사 추천에 아주 편파적이다 이런. 우리 조 변호사 받아보시죠. 예, 일단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한국 법학교수협회장 이 3인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은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뭐 야당 추천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 과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은 거부권 행사 기한 그러니까 이 일을 붙여서 송부할 수 있는 15일을 다 기다려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속히 해라. 네, 조속히 공표하면 될 일이고요. 특히 뭐 오늘 6개 법안 거부권도 마찬가지인데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법률이나 헌법에 정한 바는 없지만 한계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적극적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오늘 거부권 행사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란 혐의 관련된 내용이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제한된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부권 자체를 검토하거나 논의할 필요성이나 헌법적 검토 여지가 없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빨리 공표하면 된다. 아예 검토 대상도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 대변인. 대통령 권한 대행의 그 권한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라는 뭐 관례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 브레이크를 걸 만한 장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됐었던 뭐 6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내란 특검이나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축소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극한 충돌을 가져갈 수 있는 수준으로 권한대행이 이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당도 갖고 있는 논리적 일관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히 여겨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결국엔 한덕수 총리가 숙고해서 결론을 내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까 표현이 여야 간의 극한 충돌로 가는 결정은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거부권을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게 옳다라고 네. 보신다. 자, 만약에 거부권 쪽으로 가면 이건 정말 탄핵 대상이 됩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왜 그러냐면 내란 특검은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월 3일 이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이걸 가지고 한 해 만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아예 내란 특검 자체는 이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소극이냐 적극이냐를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 뜻을 일단 항상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게 소극이 됐건 적극이 됐건요. 예. 김 여사 건은 사실 12월 3일 조치의 먼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었던가 싶어요. 이렇게 되면 김 여사 특검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지금 자치해서 된다? 그건 아닙니다. 김 여사 특검 문제도 국민의 뜻을 살펴보고 이것도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해서 뭐 예전하고 똑같이 간다 그러면은 이건 권한대행이 택할 이건 선택지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걸 권한대행이 잘못 선택한다 그러면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하고요. 예. 이건 12월 3일 이후 또 12월 14일 이후 또 하나의 아주 대척점이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충돌로 가면 야당으로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또 안 갈 수가 없다. 그거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없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슨 뭐 15일 검토니까 1월 1일이 이제 시한이에요. 근데 1월 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결정한다. 이건 뭐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예. 신호예요. 이런 신호를 권한대행이 보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과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 국민의힘이 일치되는 의견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논란이 사실은 처음에는 그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그게 큰 문제가 될지는 몰랐는데 우리 당 중진들 중에서 2016년 탄핵 소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서 당시에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 박범계 의원 나중에 다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만큼 대표적 인사들이 이분들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례를 비춰보자면 우리는 왜 그 주장을 안 하느냐 이렇게 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구인체제가 돼야 될 겁니다. 돼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구인체제가 늦춰진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정치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인데 뭐냐 하니까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은 여당 1분, 야당 1분 그리고 여야 공통으로 1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뭐 전통과 원칙을 이게 위반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만 이건 이제 우리가 2명 가져야겠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지연됐던 겁니다. 이래서 지금 여기 사태가 오면서 이전에 이제 권한대행 이전이었다면은 당연히 그 누가 임명하느냐에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바람에 연기되다가 이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생긴 논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면은 그 문제는 정리될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밝히면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법사위 같은 데서 질의도 있었습니다. 법원 행정처.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 같은 경우 공수처가 왜 수사를 다 전담하게 됐냐면 원래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법원 행정처에서 지금 어쨌거나 금수완박 이후에 법원 검찰이 이 수사를 못한다 그러는 바람에 공수처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좀 정리가 필요한 대목이고 아까 내 상설 특검 아까 제2 문제 한 문제만 덧붙이겠습니다. 상설 특검은 우리가 볼 때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공수처 우리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수처다 뭐다 경쟁적으로 선정적으로 수사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군가 좀 책임 있게 수사하면 좋겠다. 그래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 대법원 변호사 법원 행정처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데 이게 보면은 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빼고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로 또 구성되게 돼 있고 그 내용 그 형식 구성이 이제 아주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 하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요 여기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특검 대상에 넣었던 것이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치 계엄 해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여당의 대표를 내란의 공범으로 특검 대상에 넣으면 그건 우리 당 전체를 내란의 공범 혐의로 묶는 것이라는 이 굉장히
굉장히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의가 예. 된다면은 구성의 문제, 실제로 객관적인 특검의 구성 그리고 그 소추 혐의에 대한 제의를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건 아까 쟁점이었으니까 예.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신은진 전 의원 어떻게 이건 지금 대사를 앞두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을 결정을 해야 되는 대사를 앞두고 있는데 3분이나 비었어요. 근데 그때 금방 최 의원이 얘기했던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 당시에는 일단 탄핵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비교하기는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대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런 얘기들을 그 다음에 법무장관을 했던 박범계 의원이랄지 추미애 의원이랄지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하고 상황은 좀 많이 달라져 다르다. 있고 그런 주장을 지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은 이 12월 3일 사태는 사실은 여야 진영으로 갈라질 문제가 아니고요. 3인이나 비어 있어서 6인으로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예정한 체제가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7인 체제를 그나마 완전체에서 약간의 예외로 했던 거기 때문에 6인 체제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6인 체제를 가지고 이 최대 대사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단 말이냐라는 얘기를 뒤에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7인 체제가 완전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체제인데 네. 7인 체제라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8인 체제라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런 6인 체제를 가지고 하고 만약에 이게 질질질 끌어져 가지고 4월 18일이 넘어가면 만약에 3월 달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이건 헌법재판소는 사실 공중 분해되는 겁니다.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는 4월 얘기거든요. 18일 되면 4월 18일 되면 두 분이 또 나가면 또 임기가 4인 체제인데요. 알겠습니다. 4인 체제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좀 아까 최영도 의원께서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밝혀주면 그랬는데 헌법재판소는 3명 빨리 임명해 달라는 쪽 아닌가요? 그래서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좀 전에 우리 신 의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여야가 이제 8인 체제는 금방 합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그동안 늦어졌던 게 민주당이 2명을 하겠다. 예. 그렇다면은 자 민주당이 하는 여야 추천 1명씩만 그럼 먼저 하자고 하면은 그 후입의 문제는 8인 체제로 일단 만들 수는 있겠네요. 그건 상당히 좋은 묘안이라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나오네요. 원래 법안이 정 안 되면 9인 체제인데 9인 체제가 정 안 되면 7인 이상이 심판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7인 체제 이상을 만들어 주면 그나마 논란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8인 체제로 하면 7인, 되겠습니다. 8인 일단. 다른 분들은 그 정도면 좋죠. 지금 당장 19일에 헌법재판소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접수 후에 첫 평의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6명 체제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3명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포함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3명의 후보가 아직 인사청문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일정이 잡혀 있죠. 예, 이분들이 한 얘기가 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쪽으로 이야기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 평의를 거친 이후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법리적 해석을 제시해 준다면 정치권에서도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좀 더 적극적인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헌법 111조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구인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조항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더라도 헌법의 이 정한 취지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지금 국회 추천 3인 목과 관련해서 전임 재판관 임기가 끝났을 때부터 국회 여야 협의가 시작은 됐습니다. 10월 달부터. 근데 최영도 의원님 말씀대로 양당이 1인씩 추천하고 한 명을 어떻게 추천할까로 의견이 좀 대립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11월 29일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대표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이 2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 절차 등의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렇죠. 합의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일정대로
12월 23, 4일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12월 27일 본회의를 거쳐서 임명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27년의 사례를 들면서 민주당이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박헌철 소장이 1월 달에 임기가 종료됐는데 박헌철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한 거고요. 이정미 이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명해도 됐는데 그때 당시를 가지고 권성동 대표는 이 탄핵 결정 전이냐 이후냐 그래서 거리 상태냐 아니냐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권성동 대표가 대법원장 지명 몫이기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2017년 2월 1일에 했고요. 이 시점은 탄핵 결정 선고일을 아직 정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 거리 상태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의 2017년 2월 1일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지금 3명을 권한대에 임명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대체로 말씀들 들어보니까 지금 3명의 후보자의 입장도 그렇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 태도로도 봐서 아마도 남은 3명, 뭐 정 안 되면 2명까지의 임명은 뭐 대체로 좀 가시관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따 이제 과연 이게 그러면 탄핵으로 인용될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좀 논의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또 헌재의 소추 의결서 부분을 뭐 수령을 지금 거부하고 뭐 이런 행태는 우리 어떻게 봐야 한다고 보시는지 우리 신병 전 의원님 먼저 좀 얘기해 보시면.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게 이렇게 궐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실이 전면에 나서 있기 때문에 경호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런 꼼수를 부리는데요. 이거 이제 송달이 안 되는 건 이건 이재명 대표도 이런 비슷한 일을 했다 지금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대통령도 자기 입으로 본인이 그게 탄핵 절차건 그게 형사 수사 절차건 간에 원칙대로 받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약속한 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전직의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현직의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한테 그 의도는 뭐가 있을까요? 하루라도 시간을 벌겠다는 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180일을 원래 법에 규정되어 있는 180일, 6개월을 다 쓰겠다는 건데 6개월 그렇게 안 됩니다. 일단은 뭐 90일 지난번에 90일을 조금 넘겼죠. 박근혜 대통령 경우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경우는 60일 정도였는데 이 사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되면은 60일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예. 이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은. 근데 이걸 뭐 송달 절차를 가지고 하루 이틀 벌어봐야 의미가 없고요. 이건요 주심 헌법재판관이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주심 재판관이 바로 이건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 국민들한테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추접하고요. 뭐 얘기 나온 김에 네. 그 경찰이나 검찰, 뭐 공수처 등등에서의 출석 요구에도 지금 계속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봐야 며칠 안 걸립니다. 이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민법 체계나 형법 체계나 뭐 지금 현재 형사법 체계를 그대로 원용하는 게 헌법 심판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뚫려요. 그리고 그게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힘이 대통령한테 실리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이나 뭐 사전구속영장 등등으로 바로 또 갈 수도 있다. 그럼요. 수사도.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네, 그건 뭐 사실은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별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실제로 재판 날짜를 늦출 수도 없을 겁니다. 예.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도 수령 거부한 사태를 보면서 이거 이런 사건의 송달 체계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고위공직자나 사무실이 확실하고 그 사무실에 근무하고 이런 분들은 굳이 집으로 보내서 집에 없었다는 이유로 이걸 피하는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 상달 체제는 어떻게 보자면은 정말 생업에 바빠서 또 그 집에 붙을 수 없는 분들이 이제 있을까봐 해준 건데 예. 아니 항상 그 집무실이 있고 수많은 비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집 주소로 송달되어서 못 받았다고 하는 사태는 정말 국민들이 비웃을 일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송달 체제를 좀 바꿔서 뭐 이런 것처럼 확실한 집무실이 있어서 거기 출근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사무실에 간 것으로 끝내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맞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왜 출석을 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는 대통령은 직무 중지가 되어서 신분은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비소추인입니다. 그렇죠. 예, 형사 체계를 따른다면 피고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 그랬던 겁니다. 받으러 오라 그랬는데 변호인이 잘 구성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 스스로는 나는 내란죄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하나하나 그 첫 번째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변호인을 구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며칠 걸리지 않은 문제고 지금 이제 변호인이 거의 다 구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진행될 문제라 생각하는데 저는 다만 이제 다시 헌법과 법에는 법률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사건의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무죄 추정이고 재판을 자꾸 지연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도 안 될 거고요. 대통령도 당당하게 재판받고 수사받겠다고 했으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방어하는 것은 그건 헌법상의 권리고 또 법률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우리 문제는 정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또 아직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논란으로 인해서 재판까지 받게 돼야 되는 상황, 특히 탄핵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검찰에 오래 계셨고 검찰총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법 집행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법의 지배라는 원리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재판을 늦추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께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으로 탄핵 재판이든 이 공수처 수사든 임하셔야 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 받고 특히 선거법이라든가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선거 지연과 관련한 다양한 방법들을 써왔다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가 서로 욕하면서 배운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분에서도 한 말씀 하시고.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송달 문제하고 이재명 대표 문제를 자꾸 결부시키면서 이걸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사건 송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에 비상감세토에서 국회 안에 계속 있을 때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주소가 이전된 게 한 번 있었고 다시 송달했을 때는 아마 집에 아무도 없어서 못 받은 것이고 절차에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 송달이라고 해서 실제 있는 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받은 겁니다. 절차대로 진행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하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변호인 선임 문제를 들고 있지만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대리를 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또 기자회견 또 했습니다. 했죠. 그러면서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전략이라고 봅니다. 심판 절차나 수사 절차는 최대한 지연하면서 소수 지지층을 결집해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 본인께서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습니다. 절차에 따라가야 맞고요. 만약 그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헌법재판소가 그걸 기다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오늘 요 정도 토론을 한 걸 가지고서도 몇 가지 앞으로의 그 좀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은 아마 임명이 될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도 곧 착수하게 될 것이고 또 대통령도 공수처에 이제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특검이 기소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착착착 일이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짧게나마 과연 탄핵이 인용될까?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논의해보고 국정협의체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우리 신경민 전 의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합니까? 아니 내란죄 가지고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하게 붙을 겁니다. 이게 이제 범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뭐 이게 3가지인데 이제 구속요건 해당성에
내란죄에 말하자면 수괴가 대통령인데 현직, 예. 전직이 아니고 현직인데 말하자면 구속요건 해당성에서 현직 대통령이 수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세게 붙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예외, 이게 말하면 친위 쿠데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친위 쿠데타인데 친위 쿠데타가 실패해가지고 친위 쿠데타는 대개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친위 쿠데타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내란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붙을 텐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그날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되다시피 합니다. 그랬죠. 온 국민이 다 쿠데타구나, 그것도 대통령이 일으켰구나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법리적으로 붙는다? 그건 대통령으로서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이건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탄핵 심판에서도 승산이 없고 형사 공판에서도 승산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은 끊임없이 싸울 거예요. 예. 그럼으로써 아마 대통령은 정말 시정에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정말로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혹시 탄핵 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대통령으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이긴다고 해도 하야할 거고요. 어차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사적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도 심판이지만은 형사적으로 아마 거의 대통령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영도 의원. 예,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라는 것은 정치 재판입니다. 그렇죠. 형사 재판의 정치 재판이죠.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난 2016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 당시 한 30분 정도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쭉 주문을 읽었는데 처음에 무슨 인명 구조를 경시했다 또는 무슨 인사권을 남용했다 뭐 이런 주요 대해서 소추 혐의에 대해서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기각되는 것 아닌가라는 잠시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누굽니까 최서원인가는 그 사람과 이거 경제 공동체 뭐 나중에 검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근거로 이것은 명백히 특정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정을 동원한 것이다 하면서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이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파면한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예. 그 구성을 보자면 지금 치열하게 논란되고 있는 법리적 다툼보다도 오히려 국민들의 공감, 국민들이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란죄를 통한 법리는 뭐 법조계 내에서 사실은 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 논란이 있는데 내란죄의 문제는 아마 특검 수사 거기서 큰 결론이 날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6개월 내에 그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냐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냐 그런 쟁점이어서 내란죄 논란도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그 사이에 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어조로 봐서는 최영도 의원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시네요. 그건 뭐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계속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적용된다고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무슨 원래 선거법 사건은 633입니다. 6개월, 3개월, 3개월인데 그걸 벌써 몇 년을 끈데다가 3개월이면 내년 2월 15일이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떤 룰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은 무죄 추정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신분이지만 직무 정지된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똑같이 헌법적 또는 법률적 그 방어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내란죄 수괴로 해가지고 혐의도 아닙니다. 내란죄 수괴 혐의가 아니라 내란죄 수괴라고 단정해서 소추문을 보내서 그냥 재판해보나 마나다. 그건 원님 재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튼 정치 재판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그래서 사실은 이건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아무튼 탄핵 인용 가능성을 최영도 의원도 상당히 좀 두고 있네요. 쭉 지켜봐야죠. 자, 우리 조 변호사님.
그 헌법 77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사권의 조항만 쭉 읽어보면 초등학생도 이번에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완전히 위배됐다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단 명료합니다.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병력의 필요로 이 부분을 진정할 필요가 있느냐 예.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건 명백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차적 국회 통보라든가 고시라든가 국무위원회 부서라든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실체적 절차적 위헌이 분명합니다. 내란 같은 경우에도 내란죄를 특히 지금 다투면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역시 이 형법 87조, 91조 국헌문란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가 돼 있고요. 이 조항은 1953년 그 형법 제정안에 들어간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의 5.17 군사 쿠데타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들어간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헌문란이라고 해서 이 강압에 의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 이번에 국회, 선관위, 계엄군 들어가서 정지된 거 아닙니까? 내란죄 성립 여부도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마치 폭동이 없었다든가 국회 출입이 자유로웠으니까 해제 결의가 있었지 않느냐. 이게 사실과도 맞지 않지만 이미 드러나고 실행된 행위만으로도 내란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파면 결정에 이르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렇게 이 탄핵 소추 사유가 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심리 절차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 사안을 보는 세 가지 그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피소추인으로서 자신의 죄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얘기를 탄핵 재판 과정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내란도 또 계엄 선포도 통치 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법적 대상이 관저 아니다.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얘기일 거고요. 전 그 당 대변인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도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했을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여러 법조인들의 의견을 물어본 걸 종합해 보면 헌법학자들이 적어도 위헌 위법적인 그 계엄 선포에는 부인할 수가 없다. 다만 내란과 관련해서는 그게 폭동이었는지 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니까 그것은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더 라스트 리조트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 거니까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여튼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조 변호사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는 법리상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내란죄에 대해서 형법상 내란죄의 유무죄를 가리지 않더라도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란죄 혐의가 상당하고 심판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확인된 어떤 수사 자료를 통해서 드러난 증거, 내란의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이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의 위헌성까지를 고려하면 헌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파면함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사건 때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뭐라고 판시를 했냐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였다. 지금 이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헌 위법이 중대하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 결과를 다 기다리지 않더라도 파면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한 함께 가지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드리자면 자꾸 지금 통치행위 얘기를 하는데 이 통치행위라는 개념은 좀 낡았어요.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학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현실에서도 버려진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박물관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좀 구시대적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이 윤 대통령하고의 어떤 그 혐의 사실을 보면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이건 10배, 100배, 1000배의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판이나 공판이나 하여튼 뭐든지 간에 심판이 뭐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그 절차 자체가 그냥 요식 절차이지
사실 결론은 너무나 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좀 양상을 보면 뭐 득전사령관, 방첩사령관, 그 국정원 차장 뭐 등등등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뭐 국회의원 누구누구를 체포하라, 당장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여러 차례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회를 막지 않았다라고 하고 오늘 뭐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로 봐서는 아마도 그 뭐 각 장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헌법재판소에 불러서 증인신문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체포에 채자는 안 할 수 있지만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끌어내라고 한 것은 지금 분명히 아는데 근데 윤 대통령은 그런 적 없다고 또 지금 담화에선 발표했어요. 채자는 안 했지만 끌어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지금 장군들, 사령관들이 꽤 있잖아요. 많죠. 그러면 채자를 한 거죠. 나하고 결혼해달라고는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한 적. 내가 별을 따다 당신한테 줄게 그러면은 그게 청혼이죠. 그럼 나 청혼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 논리로 채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다 끌어내.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해. 그리고 자번에 문 부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게 체포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는 거는 저의 이제 그 궁금증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 하나하나 증인신문을 하며 시간을 좀 더 벌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아마 그런 전략도 있을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도 그렇게 불필요한 증인신문이나 증거 신청으로 재판 지연하는 걸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이미 명백히 드러난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신청을 다 받아들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의 또 마지막 부분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자체의 어떤 위헌 위법성과 평가와 함께 그 이후에 보이는 태도까지 헌법재판소는 봅니다. 그러면 대국민 뭐죠? 담화문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위는 파면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을 보면서 이게 큰일 났구나 느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그건 뭐 미국에서 임피치먼트라는 그것은 정치 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 여론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얘기하셨죠. 예, 맞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보면은 최고의 변호사들이 형법 변호사들이 붙습니다. 당시 사법시험 수석에 화려한 경력에 제조 경력에 저리 되면 저렇게 다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결국 여론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만일 탄핵 재판의 마지막 일일까지 그 대통령을 신뢰한다. 탄핵 재판은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기각된다. 이 여론이 9대1로 기운다거나 지금은 7.5대 2.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운다거나 이러면은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고요. 그 사건 정인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것은 탄핵 재판에서는 별로 인용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예. 아니 이게 지금 심판 절차는 보면 형사 재판 절차를 원용을 하되 꼭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한도 짧고요. 네. 이게 뭐 몇 년씩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주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행태, 대통령 변호인단의 행태에 대한 그 한간의 궁금증을 제가 대신 여쭤본 거고 별 소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중론이네요. 자, 이제 국정 협의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나서서 권한대행과 함께 국회와 함께 국정협의체를 하자. 그랬더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연히 우리가 여당이다. 그래서 당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겠다. 이게 지금 그 국정협의, 당정협의 차이가 큰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정부와 우리 여당이 이게 무슨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일관된 원칙으로서 재정 원칙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 당의 정책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예. 뭐 특히 보수적인 재정 운영이라든가
또 지금 새로운 노동 문제에서 과도한 경영권 침해 문제를 안 한다든가는 뭐 이런 것들은 그건 기본이 같기 때문에 거의 공동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이제 국정협의체 주장하는데 사실은 당 대표라는 자리는 국회에서 이 협의회 상설 협의회 주체가 아닙니다. 그 주체는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고요. 그래서 지금 상설 협의체가 가동된다고 한다면은 국회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여기에 지금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함께 와서 큰 원칙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각 당의 정책위 의장이 들어오고 예. 또 부총리가 들어와서 긴급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지금 국정이 많이 혼란스러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협의 같은 게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 조정 소위에서 잘 아는데 거의 마지막까지 감액 부분, 정액 부분에 대한 서로 협의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전날 당 지도부의 결정이라면서 전액 감액하고 정액 논의는 없던 걸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이렇게 국회의 논의를 완전히 일거에 무너뜨리는 이런 형식에 맞지 않고 더구나 우리나라 당 대표도 지금 없습니다. 없는 예.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한다면은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정책위 의장 그리고 관련된 상임위 위원장과 이 관사들 혹은 관계 부처 장관 이렇게 해서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옥상옥에 당 대표 원내대표가 그러면 같이 앉을 겁니까? 이건 옥상옥이라 보고. 어떻게 보세요? 예. 글쎄요, 지금 여야 간의 신뢰, 특히 이 여야 대표들 간의 신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뭐 단칼에 날려보낸 거고, 뭐 저 두 분이 만나가지고 중앙대 선후배라고 해서 뭐 끌어안고 하는 데까지예요. 이재명, 권성동 두 분. 그걸로 끝이고 거기서 한치도 더 못 나가고 앞으로도 아마 나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금방 최 의원 말을 받아서 얘기하면 국회의장에게 약간의 주도권을 주면서 여야의 그 지도부들이 모여서 뭔가 좀 현안을 얘기할 수 있는 원내대표들이 네, 그리고 원내대표 플러스 여야 대표 그리고 이제 정부 쪽을 대표하는 분들이 좀 오고 그래서 그런 협의체 같은 것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지금 권성동 대행처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못 들은 채하고 넘어가 버리고 이러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국정협의체는 아니더라도 네. 뭔가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국정협의체를 민주당이 얘기하기에는 그동안에 갖고 있던 입법권을 남용해서 우리 정부를 괴롭혔던 것들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28건의 탄핵이 있었죠. 예산 삭감 일방적으로 5조 원 가까이 했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 하나 없이 지금부터는 이 국정 운영의 주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그것을 뜻 응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나자마자 이제 대통령제에 대한 소요가 다 됐다. 예. 그래서 개헌 논의하자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제 뭐 당장 6개월 후면 자기네들이 집권할 것 같은데 그 응하지 않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정협의체를 민주당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당과 정부로서는 그 진정성에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응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국정협의체라는 게 뭐 민주당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입법권을 가진 국회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는 이 전국을 안정시키는데 돕겠다는 겁니다. 지금 권한대행 체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경제 안보 위기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정치적 입장 이런 거 배제하고 지금 상황에 맞는 비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협의를 하자는 거지. 지금 주도한다고 해서 뭐 얼마만큼 주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진정 어린 제안인 거고 이거에 어떤 이의를 달거나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정치적 이해 득실로만 문제를 보니까 전혀 진전이 없는 건데요. 글쎄요. 뭐 형식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실제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역할
과거에 뭐 여야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정부가 갈등이 있고 이게 뭐 비상계엄 사태까지 이어졌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거는 싹 빼고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회가 뭘 해야 될지,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지, 정부가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그냥 협의를 하자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더하고 보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 좀 애매하긴 애매한 게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뭐 상시로 만나야 그럼요. 되고 만납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 참여한다면 야당의 대표가 가면 여당은 좀 비대위원장이 와야 되는 건지 이거 좀 애매하긴 애매하네요. 절대 애매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태를 꼬이게 한 건 이재명 대표 본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을 지연하면서 또 1심 유죄가 나왔는데 자기는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뭐 1심 판결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기존에 여야가 상임위에서 꾸준히 논의하고 또 예결위에서 꾸준히 논의했던 것을 갑자기 뒤엎고 뭐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 국정을 계속 혼란스럽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실은 지금 상설협의체가 없더라도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고 여기에 왜 지금 그런 권한대행이 오느냐 그러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국회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의 상설협의, 국회 의사결정의 기본 구조인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여기에 필요하다면 정책위 의장 뭐 이렇게 해서 또 필요하다면 관계장관 중요한 사안을 해야 되고요. 지금 예컨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을 앞두고 우리 외교 관계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권한 대행은 알겠습니다. 과도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양당이 예. 누가 집권하든 간에 우리는 한미 관계를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증해주는 어떤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한덕수 권한 대행과 여야의 근데 뭐 외통위원장과 뭐 여야의 그런 중진들이 가서 마치 깡듯이 총재한테 김대중 후보, 이해창 후보가 우리는 국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동 협약을 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신뢰를 회복해서 한미 간의 현안을 지금 알겠습니다. 즉각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뭐 애매할 것 없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뭐 거기에 예, 중심으로 한덕수 바뀝니다. 권한대행이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그 정광재 대변인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제 그 차제에 개헌하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신경민 전 의원, 민주당으로서는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이 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원칙론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은 굉장히 아주 과격하게 대통령제의 실패다. 지금 87년 이후에 8번째 대통령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아예 그러면 한번 뒤집어 보자. 그래서 뭐 다른 제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 뭐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용납을 해줄 것 같지가 않죠. 내각제 얘기를 하면은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국민 여론이.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개헌, 4년 중임제 개헌밖에 없는데 대통령제가 뭐 이원집정부제 형식 이원집정부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되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개헌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때요? 국민의힘은? 저는 이 사안이 사실은 비스마르크가 이야기했나요? 역사의 신이 왔을 때 옷자락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치의 위기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 처음에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모든 정부 강요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이제 이런 토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으로 계엄령을 동원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고립감, 절망감이 이제 기본의 토대라고 한다면은 지금 차제에 저는 이제 탄핵 소추가 몇 개월 지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국민들은 또 탄핵 반대다, 찬성이다 이게 나뉠 때 저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개헌이라는 이게 개헌이 이제 대통령제 가야죠.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다만 이번에 드러난 대통령제의 문제점 그리고 중임으로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임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또 하나는 이제 권력 분산. 지금 아주 다분화된 사회인데 특히 국회가 행정권을 이렇게 압도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서로 협의해서
그 충돌을 방지할 방법은 없느냐 이런 장치들이 논의되는데 좋은 계기인 것은 사실 그동안 개헌은 우리 당이 반대해 왔습니다. 그랬죠. 예, 민주당은 오히려 개헌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제도 역시도 민주당이 좀 이렇게 비례성을 높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우리 당은 오히려 이제 소선거구제를 계속 고집해 오다가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탄핵 재판으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기 쉬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여야가 그러지 마시고 이 기회에 우리가 국론을 통일하고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제도 이른바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라고 나선다면은 국민의 호응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라고는 보지만 민주당은 잘 안 응할 것 같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건 이제 이재명 후보로 볼 때는 중임제 개헌을 자기들이 꺼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중임제 개헌은 찬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왜냐하면 만약 한다면은 지금 대통령이 이게 단임이고 더구나 임기가요.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 4년, 예. 지방 이래 되니까 매년 선거인데 매년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무엇이 공조해서 해볼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알겠어요. 해결할 방법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저는 개헌이라는 카드가 진정성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못했었던 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꾸만 논의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16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국회에 와서 10월 27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날 태블릿 PC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가긴 했지만 그때 개헌하겠다라고 그랬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반대 진영에 있었던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 카드가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미래 권력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확보하는데 궁지에 개헌에 몰리면 내놓은데. 그래서 지금도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미래 권력이 조금 더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필요한데 두 가지 점에서 지금 부정적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 개헌 논의를 처음 어떻게 꺼냈습니까?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되는 탄핵 반대의 논리로 임기단축 개헌을 들고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된 이후에 이제 개헌 논의를 다시 꺼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제왕적 대통령 그 대통령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왕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더 큰 겁니다. 이 제도의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명분으로 개헌 논의를 지금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런 유의에서 추진하거나 제안하는 개헌 논의에는 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현실적인 정치 구도상 특히 국회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긴 어렵겠네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신문을 보면은요, 원로, 중진, 시민단체에서 전부 이 정치적 불안, 뭐 이재명 대표는 나중에 대통령 혹시 됐을 때 탄핵 안 당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치가 양극화돼 있고 또 다수당과 대통령이 함께했는데 지금 경제가 어느 대통령이 들어서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위기를 되풀이할 것이냐라는 본질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주로 보수적 언론 쪽에서 그런 논의를 많이 전개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오늘 보면은 강길의 신문 사설에도 그게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방 80년 제7공화국 시대를 열자 올 한길의 칼럼입니다. 네. 아무튼 제 판단은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차제에 그러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서 한번 제대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네, 과연 그런 결정을 민주당 쪽이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아직은 좀 물음표가 찍혀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오늘 토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발언 조기현 변호사부터 한 1분 이내로 한마디씩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국회 탄핵 소추 의결로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남은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 자체도 아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말씀한 대로 정치적 법적을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사 절차에 응하고요. 탄핵 심판 절차도 신속히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부당함이 있다면 다투시면 됩니다. 지금같이 여론을 상대로 기존의 12월 3일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입장을 계속 보인다면
그래서 국민들은 계속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기다려주지 말고 수사기관이든 헌법재판소든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예,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두 번째 탄핵 심판에 오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뭐 항상 어려웠던 시기에 더 힘을 내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사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 양 진영 모두 수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여론을 동원해서 헌법재판소에 자신들의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 근데 이번에 쭉 경위를 보면은 극단적 유튜버들 그리고 이 쇼츠에 의존하는 쇼츠 폴리틱스 이게 상당히 이 사태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고요. 또 하나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6인 헌법재판소 체제를 옹호하는 듯한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요 어떻게 해서 한번 기각을 시켜볼까 하는 꼼수의 연장선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쭉 얘기를 했던 대로 9인 체제, 만약에 9인 체제가 안 된다면 8인 체제라도 7인 체제라도 해서 헌법재판소 원래 법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좀 하면은 국민들이 그나마 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의 성격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게 민주적 제도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겪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언젠가는 한번 좀 심각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영도 의원.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의존해야 될 것은 원칙은 헌법과 법률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통령도 또 이재명 대표도 또 보통의 시민들도 이게 이재명 대표 적용되는 헌법과 법률이 다르고 대통령에 대한 헌법과 법률이 다르고 일반 시민 적용되는 데 따라서는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질수록 그게 신뢰를 하고 거기에 모든 결정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굉장히 국가적 위기입니다. 어쨌든 정치가 초래한 위기인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당파적인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과도기에서 이 관리할 수 있는 이 중요하고요. 아울러 이제 여당인 우리 당의 책임이 참으로 큽니다. 대통령을 탄핵 소추에 이르게까지 한 책임, 또 그동안 당 대표를 3번씩이나 축출하면서 부단히 전당대로 당을 분란시킨 책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려면은 정말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우리 정당을 혁신을 하고 이를 통해서 민주당에게 우리 국회에게 우리 정치도 개혁하자고 호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의 절차대로 쭉 흘러가고요. 또 검경 또 특검의 수사는 수사대로 가서 결과적으로 또 재판으로 이어지겠죠. 그 일은 그 일대로 가고 오늘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야 정은 일을 또 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 외교, 특히 외교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 과제 그 과정 이런 부분에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그래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늦은 시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